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정치판의 지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판에요, 최근에 정치판에서 나오는 무슨 경제정책이다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도 지력이 떨어져서 저분들이 왜 저러시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일요토론을 보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딱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후보들이 아주 낮은 경제지력, 대선 후보들의 경제지력에 문제 있다는 요지의 칼럼을 어제 썼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지금 맛이 가가지고요. 오랫동안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궤도운동을 했다. 하늘이 아니라 지구가 열심히 돌고 있다는 것은 천체 물리학의 공부 결과들이 쌓이면서 정립된 지식이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식이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인식이 바뀌려 그러면 천체 물리학의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지동설 이전의 사람들에게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시장경제 원리를 설명하는 것도 그렇다. 경쟁이야말로 가장 정의로운 규칙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장은 약탈이며 독점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것이며 기업가들이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가장 정의로운데 사람들은 경쟁을 싫어하죠. 내게 특권을 주어야지. 왜 똑같이 경쟁하냐. 나를 취직을 시켜야지. 왜 똑같이 공채시험을 쳐가지고 이렇게 고단하게 만드냐 하는 그런 거죠. 그 바보들은 경쟁을 없애라고 계속 그러죠. 그 경쟁이 있어야 내게까지 기회가 오는데 경쟁이 있다는 얘기는 내게도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경쟁이 없다? 그건 내게도 기회가 없죠. 우리 같은 흙수저가 뭐 기회가 있겠어요? 우리 같은 흙수저가 뭐 기회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흙수저에게 기회가 있으려면 경쟁이 치열해야 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곳에는 내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게도 기회가 있는 거, 그게 정의로운 거잖아요. 그게 정의다. 경쟁이야말로 정의로운 결과를 낳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거 아닙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 드렸죠. 이 새 기업이 납품하는 회사. 100원에 납품하고 101원, 102원. 그럼 당연히 100원이 되죠. 100원이 됩니다. 101원짜리가 열심히 해서 이제 99원이 되었다. 그럼 이 99원이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거를 원가 후려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가 후려치기는 시장에 혁신이 일어나게 하고 문명을 진보시키는 힘이에요. 원가 후려치기는 원가를 후려치지 않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가 후려치기가 싫다고요. 원가 후려치기가 싫다는 기업가는 게으른 학생이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당연히 원가는 후려치는 겁니다. 그럼 원가를 후려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죠. 뭐로? 내 기술로.
내 기술로 남들하고 똑같은 제품, 남들하고 비슷한 제품 만들면서 왜 원가 후려치냐? 그래서 내가 부자가 못 된다. 남들하고 비슷한 기술 가지고 부자가 될 생각이었어요? 이런 이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고생하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죠. 안 할 뿐이지. 모르는 줄 아세요? 그럼 그 대기업은 원가 후려치기 안 당합니까? 대기업은 다른 기업에 의해서 원가 후려치기를 당하는 겁니다. 겨우 하나 만들어 놨는데, 예? 대기업에서 딴 놈이 나서 더 싸게 후려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 망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훨씬 많이 망했어요. IMF에 지금까지 15개, 16개 대기업이 망했지 않습니까? 대기업도 다 망합니다. 무슨 대기업은 중소기업 뭐 착취해가지고 잘 산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그나마 좋은 중소기업이에요. 기업가들이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가격은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이라야 하고,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게 가격이 아닙니다. 가격은 소비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 이 가격입니다. 물론 시장의 형태에 따라서는 공급자 시장도 있죠. 그런데 공급자 시장 소비자가 안 쓰면 그만이에요. 소비자가 쓸 수 있는 그 최대한의 선까지 쓰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마케팅의 기능이죠. 가격은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계가 명품이 있다. 그 시계가 왜 명품이냐? 그 돈 얼마 들어갔겠어, 그 시계. 무슨 샤넬, 그 원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근데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게 명품인 거예요. 원가 더하기 적정 이윤, 그거는 싸구려 제품이고요. 좋은 물건으로 올라갈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겁니다. 좋은 물건으로 올라갈수록. 명품급 정도 되면 이건 뭐 가격이 뭐 말할 수가 없이 비싸지죠. 거래는 윤리 규칙을 따라야 하며 국가가 시장의 감시자로 감독의 눈길을 번득이지 않으면 언제나 강자의 규칙이 관철되는 약육강식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라는 구호 아래 정치권의 집단 경제 지력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생각들을 안 하죠.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아주 심플하거든요. 약한 자에게 돈 퍼주면 되거든요. 약하다고 주장하는 자. 실제로는 약하지 않은데. 경제민주화라는 구호 아래 한국 정치권의 집단 경제 지력이 급격히 추락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아마도 경쟁 대상이라고 거론할 만한 나라는 그리스나 아프리카 오지 정도이지 싶다. 할아버지 빠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죠. 하버드 경제학 박사 출신이었다. 그는 70년대 중반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보장하겠다. 저기 은행에 쌓여있는 돈은 모두 우리들의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리스 포퓰리즘의 기초를 닦았다. 아들 손자도 거짓 구호의 바통을 이어갔다. 파판드레오 가문은 당시 자동차, 조선 등 꽤 경쟁력 있던 제조업 대부분을 국유화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만들면서 그리스가 삼류국가로 가는 재정 파탄의 길을 닦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밀어넣고 서둘러 대통령 선거판을
차리고 있는 정치권은 너나 없이 경제민주화를 경제정책의 골격으로 삼는다는 정강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며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원가 후려치기를 막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금지하며 대기업의 소유 경영 체제를 해체하고 기업의 잘못은 신체형으로 중벌을 때리는 등의 경제민주화 시즌2를 내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대로변에 많이 만드는 겁니다. 지금 골목 상권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리 보호해봤자 좀 있으면 또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실업자가. 대기업에 부장하다가 그만두고 중소기업에 이사가서 한 2, 3년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나오면 갈 데가 없잖아요. 자영업으로 또 들어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위에서 압력이 밀려 들어오죠. 왜? 대기업 나라에서 못하게 하잖아요. 아예 재벌을 한 50개, 100개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을 50개, 100개를 만든다. 그러면 골목길에 와서 구정물에 손 놓고 식당을 할 이유가 없죠. 누가 구정물에 손 놓고 꼴보기 싫은 놈한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싶나요? 좋은 직장이 많으면 오라 해도 안 옵니다. 골목 상권에. 그리 되어야 골목 상권에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이 이제 장사가 좀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하나씩 둘씩 없어지니까.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되면 지원책 200개가 없어집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면 200개 규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누가 대기업이 되려고 합니까? 그 지금 이런 식으로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이런 경제민주화 공약은 정의당에서부터 민주당, 바른정당, 새누리당에 이르기까지 다를 것이 없다. 그럼 이런 정책이 가져올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경제민주화, 골목상권보호, 중소기업보호 이런 정책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 불균형이며 중소기업의 좀비화이며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경제성장의 후퇴며 골목길에 비좁아 터지는 과당경쟁이며 불안전 취업이며 넘치는 알바 자리밖에 없는 골목 상권 못 망하게 하니까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알바 자리밖에 없는 겁니다. 바보들 아닙니까 이거? 그 결과인 가난과 실업이 강물처럼 흐르는 추하고 어리석은 국가다. 가난과 실업이 강물처럼 흐를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원가를 후려치지 못하게 하는 곳에서 시장 혁신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가를 후려치지 못하게 하면 시장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가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에 납품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경제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원가 후려치지 못한다. 아닙니다. 후려치는 원가를 따라올 수 있는 기업에게 납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린 자가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한 번 납품이면 영원한 납품입니까? 우리가 하면 해병됩니까?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 취업 기회가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공부 안 하고
취업 기회를 내게도 달라는 건 도둑놈이지 않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치열한 입사 경쟁이 없다면 누군가의 전화 한 통으로, 누군가의 연줄로 나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일자리 자체가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을 해야 마땅하다. 원가 후려치기도 마찬가지다. 원가 후려치기를 견뎌내는 기업이라야 국제적 기술 기업이 될 수 있고 세계적 밸류 체인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인류 납품업체들은 모두 그런 혹독한 과정을 거쳐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 납품하는 기업들의 총 매출 중에 현대차에 납품하는 것은 절반 이하입니다. 오히려 국제적으로 납품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국제 다른 자동차에서. 왜?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기술도 좋고 원가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한국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지금 중소기업들이 그 납품 회사잖아요. 다 국제적인 벤더들입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현대도 중소기업, 현대자동차는 기업가 정신이 있는데 만일에 중소기업이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들어간다. 우리 중국에 공장을 연다. 납품업체들 쫙 모아놓고 같이 갑시다. 라고 했어요. 현대모비스,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부터 우리는 안 갑니다. 혼자 가세요. 우리는 안 간다. 왜? 중국에 들어가봤자 실패할 거므로 자신이 없다 우리는. 삼성전자 납품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이번에 신형 기똥찬 스마트폰 하나 만들었다. 그 계획을 짜서 발표회를 해요. 그 납품업체들 모아놓고. 이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세계 시장을 애플을 완전히 쥐어박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제품을 만들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그런데 납품업체들이 아유 우리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에 삼성차, 삼성전자, 현대차는 기업가 정신이 있어서 도전을 하는데 납품업체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에 수출한다고요? 아유 그거 하지 마세요. 지금 국내 시장에서 조금 벌어먹고 조금 사는데 세계적으로 수출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납품업체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납품업체도 새로운 무슨 뭐 부품을 쓴다,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면 새로 다 공장을 차려야 되거든요.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현대차가 10조를 투자한다. 그러면 납품업체들도 다 합치면 그건 10조 이상 투자를 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새 제품을 낸다 그러면 납품업체들도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물건이 잘 팔릴지 어떨지도 모른다. 에이 그런 거 왜 하냐? 하지 말자. 실제로 현대차가 중국 들어갈 때 대부분의 납품업체들은 우리는 안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물론 정몽구 회장의 카리스마가 다 들어가도록 했죠.
그러면 죽어라. 오늘부터 중국에 같이 안 들어가겠다는 기업하고는 같이 안 한다. 왜?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아니므로 나가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기껏해서 부품업체라고 쭉 키워왔는데 기술 지도도 해주고 난데없이 그거는 위험한 사업이에요. 우리는 투자 못하겠어. 그럼 빠져야죠. 당연히 빠져야죠. 이게 기업의 현실이잖아요. 이게 기업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원가 후려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원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투자를 같이 따라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할 것은 재벌을 해체하고 쪼개는 것이 아니라 재벌을 50개, 100개로 키우는 것이다. 아니, 올망졸망한 내수 중소기업만 키워서 무슨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인가? 그런 일자리를 원하는 취업 희망자는 없다. 놀고 먹는 대학이 아니라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학을 만들어야 그것에 걸맞은 고소득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야말로 가장 정의로운 규칙이다. 이 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 주변을 얼쩡거리는 정치 건달일수록 국가 보조금이나 타먹을 수 있는 꼴목길을 부여잡고 징징거리게 된다. 빈부격차는 형평을 추구했던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악화되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의 경제 지력이 의심스럽다. 바보들이 춤을 추는 세상이다. 납품 관리 잘못하면 기업이 망합니다. 당연히 타이트하게 들어가야죠. 현대차, 삼성전자는 그나마 국제 세계에서 경쟁하고 뛰기 때문에 그 성공에 대한 보상이 있죠. 그래서 그 납품업체들도 성공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바보들은 요즘은 엉터리 경제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취업 유발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취업 유발계수. 취업 유발계수가는 예를 들어서 10억의 매출로 몇 명을 고용할 수 있나 뭐 이런 거죠. 그럼 삼성전자에서 10억의 매출이 늘어나면 몇 명을 더 고용할까? 아마 서울에서는 1명 고용할까요? 근데 농촌에 가면 10억 원의 농사 매출로 10몇 명씩 고용하거든요.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그럼 취업 유발 계수가 높다는 말은 무엇이냐? 생산성이 낮다는 겁니다. 돈을 적게 번다는 겁니다. 취업 유발 계수가 높은 업종에 일을 많이 만들자고요? 바보입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을 기껏해서 대학생들을 3만 달러에 온 스펙 좋게 키워가지고 겨우 취업 유발 계수가 높은 뒷골목 음식점 이런 데 취직시킬 겁니까? 바보 아니에요. 골목 상권 보호하게. 아니 그러니까 골목 상권 보호하자는 말이 나오죠. 바보예요. 바보. 대통령 대선 후보들의 경제 지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